한국 군사기술. 100년은 멀었지. 독일 한 여성이 침을 튀며 한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을 참교육하겠다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데요. 곧이어 한국 군사 전문가 앞에서 소리치기까지 했다는데 과연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는 비행기 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지상에 떨어진 별들의 은하수처럼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제 이름은 안젤라 밀러이고 독일에서 온 기자예요. 저는 고향의 큰 신문사에서 군사기술과 흥미로운 새로운 발명품에 대해 글을 쓰고 있어요. 나보고 한국을 다녀오라니 믿을 수가 없어 진짜. 저는 지저분한 노트북을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펜을 종이 위에서 조급하게 두드렸어요. 독일은 수백 년 동안 탱크와 무기를 만들어 왔는데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오라는 거야?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흔들렸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놀라운 독일 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제 아버지는 유명한 독일 방위 회사에서 일하셨고 제 평생 동안 독일, 미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만이 첨단 군사 기술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어왔어요. 한국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복사하는 변방의 작은 나라겠지요. 적어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와 같은 유럽의 이웃 국가들이 독일 장비 대신 한국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제 편집장은 걱정하며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온 것이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지 시간은 오후 7시 30분이며 기온은 22도입니다. 비행기가 정지하자 승무원이 안내했어요. 저는 제 배낭과 카메라 가방을 움켜쥐고 다른 승객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이곳의 공기는 달랐어요. 제가 떠나온 상쾌한 독일의 봄과 비교하면 습한 것 같으면서도 따뜻했어요. 제가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긴 줄 대신 세련된 얼굴 스캐너 기계들이 몇 초 만에 제 여권을 처리했어요. 공항 전체가 광택나는 바닥과 유리로 빛나고 제가 만난 모든 직원들은 완벽하고도 친절하게 영어를 구사했어요. 공항만큼은 아주 공을 들여놨네. 나름 인상적이야. 저는 눈썹을 올리며 생각했어요. 제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멋진 공항을 짓는 기술이 독일의 첨단 군사 기술을 능가한다는 말은 아니지.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생각 이상으로 멋졌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거대한 다리들을 지나갔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개발도상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모든 것이 네온과 유리 그리고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그래도 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겉모습은 속일 수 있다고요. 호텔 방에서 저는 침대 위에 제 연구 자료들을 펼쳤어요. 내일 저는 김현주라는 한국 기자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그녀는 제 가이드가 될 것이었죠. 일정에 따르면 우리는 K2 탱크, K9 자주포,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칩을 제작하는 공장과 연구센터들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제 배가 꼬르륵거리며 몇 시간 전 비행기 식사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룸서비스를 주문했어요. 쌀과 함께 제공되는 어떤 종류의 한국식 소고기 요리였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TV 채널을 돌렸어요. 모든 채널에서는 화려한 K-팝 뮤직비디오나 자극적인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확실히 보여주는 거에 힘을 많이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제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제 노트들을 정리했어요. 시차로 인해 많이 지쳤지만 내일은 집중해야 했어요. 이 임무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전문가니까요. 어디 한번 한국이 정말로 글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지 두고 봅시다. 저는 불을 끄면서 빈 방에 대고 말했어요. 창문 밖에서 서울은 계속해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저에게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으스대는 것처럼요. 저는 호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 빠른 샤워와 진한 커피를 마신 후 제 가이드를 만나기 위해 로비로 내려갔어요. 김현주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밝은 색상의 상의에 그 이상으로 환한 미소를 지닌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죠.
밀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며 외쳤어요. 그녀의 영어는 딱 듣기 좋았고 완벽했어요. 독일 방위 기술에 관한 당신의 기사들을 읽어봤어요. 정말 훌륭해요. 저는 그녀의 열정에 조금 놀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안내를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그녀의 세련된 세단에 올라 서울을 벗어났고 한국에서의 출근 시간 교통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무엇이 당신을 방위 기자로 만들었나요? 저는 대화를 시도하며 물었어요. 현주 씨는 운전하면서 저를 곁눈질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싸우셨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고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저에게 남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더 진지해졌어요. 아시겠지만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연자원도 선진 산업도 없고 전쟁으로 인한 잔해만 있었죠. 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한 가지 연구를 통해 한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해 읽었지만 그것은 믿기에 너무 과장돼 보였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단 한 세대 만에 완전한 빈곤에서 첨단 기술 번영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저기를 보세요. 우리가 모퉁이를 돌자 현주 씨가 가리켰어요. 보안 울타리로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 단지가 우리 앞에 펼쳐졌어요. 저곳이 K2 탱크 연구센터예요. 이곳은 독일보다도 보안이 더 철저했어요. 세 개의 보안 검문소를 통과한 후 우리는 K2 탱크의 프로젝트 리더인 박진우 씨를 만났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어요. 아마도 40대 초반 정도일 거예요. 밀러 씨, 독일 전문가 분께서 이렇게 한국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는 약간 허리를 굽히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를 따라 거대한 경납고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중앙에 커다란 탱크가 있었고 그 어두운 녹색 장갑이 밝은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마치 벌처럼 그 주위를 맴돌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정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K2 블랙팬서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의 가장 첨단 주력 전차죠. 저는 천천히 그 주위를 걸으며 디자인을 살펴봤어요. 우리 독일 레오파드 탱크와 그렇게 다르게 보이지 않네요. 저는 약간 우쭐대는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진우 씨는 제 표정을 알아차리고 웃었어요. 밀러 씨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가 말했어요. 레오파드와 비교하고 계시죠? 우리의 K2 전차가 가진 매력적인 특성을 보여드릴게요. 그는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고 갑자기 탱크의 서스펜션이 움직여 전체 차량이 지면에서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 한쪽은 낮아지고 다른 쪽은 높게 유지되어 기울일 수 있었어요. 우리의 유공합 서스펜션은 어떤 지형에도 적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박 씨가 설명했어요. 언덕 뒤에 숨기 위해 웅크리거나 장애물을 넘기 위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독일 탱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과는 달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죠. 다음 1시간 동안 진우 씨는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 특수 장갑, 그리고 내부에 필요한 승무원을 줄이는 자동 장전 메커니즘과 같은 기능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엔진은 어떤가요? 저는 보통 이것이 개발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임을 알고 물었어요. 독일 것인가요? 진우 씨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어요. 우리는 완전한 국내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엔진은 한국에서 설계되었지만 일부 국제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직 100% 국산화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매년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는 그의 정직함을 존경심이 들었어요. 그는 겉으로 으스대지 않았고 당장에 필요한 발전 가능성만을 염두에 두었죠. 그 다음은 시연이었어요. 우리는 탱크가 생동감 있게 울리며 그 강력한 엔진 소리가 경납고에 울려 퍼지는 동안 관람 구역에 서 있었어요. 테스트 코스 밖에서는 진흙 언덕을 올라가고 물이 가득 찬 도랑을 건너며 표적을 향해 주포를 발사했어요. 정확도는 놀라웠어요. 첫 발에 거의 1마일 떨어진 작은 표적을 맞췄어요.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진우 씨가 말했어요. 제한이나 정치적 이유로 특정 기술을 수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했어요.
그 상황과 우리의 의지가 앞으로 나아가게 했죠. 우리가 시설을 떠날 때 제 마음은 제가 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탱크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단순히 독일 디자인의 복사본이 아니라 자체적인 혁신을 갖춘 무언가였죠. 그것은 실제로 꽤 좋았어요. 저는 현주 씨의 차에 다시 타면서 진우 씨에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하나의 성공적인 무기 시스템이 한국이 독일이 수세기에 걸쳐 개발한 것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진우 씨는 차량 시동을 켜면서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에요, 안젤라. 이 다음에 보는 건 더 놀라울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현주 씨가 밝고 이른 시간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우리가 다음 목적지인 K9 자주포 시험장으로 향하는 동안 하늘은 완벽한 파란색이었어요. 우리는 완만한 언덕으로 둘러싸인 드넓은 개활지에 도착했어요. 긴 총열이 하늘을 향해 있는 몇 대의 거대하고 단단해 보이는 탱크 같은 차량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차량들은 주변의 소나무와 거의 일치하는 어두운 숲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이서윤이라는 공학자가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실용적인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단단한 포니테일로 뒤로 묶고 있었어요. 우리 시험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안전 헬멧과 귀 보호구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시연을 보기에 딱 좋은 시간에 오셨네요. 우리는 전체 들판을 볼 수 있는 관측 플랫폼으로 올라갔어요. 그녀는 무전기를 집어들고 빠른 한국어로 말했어요. 몇 초 후 K9 자주포 중 하나가 행동을 개시했어요. 그 거대한 엔진이 생생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차량은 놀라운 속도로 거친 지형을 가로질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K9은 도로에서 시속 67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서윤 씨가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포병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죠. 속도는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요. 자주포가 갑자기 멈추고 승무원들은 빠르게 측면에 안정화 다리를 배치했어요. 그런 다음 긴 포신이 위치를 조정하며 제게는 보이지도 않는 먼 언덕 위에 표적을 조준했어요. 발포합니다. 서윤 씨가 경고했어요. 귀 보호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엄청난 굉음에 압도당했어요. 그리고 가슴에서 울림을 느꼈어요. 거대한 포탄이 발사되었고 순간적으로 반동한 후 다시 또 발사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이죠. 15초 이내에 3발 서윤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포탄이 표적에 도달하기도 전에 승무원들은 이미 안전기를 접었고 차량은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발사하고 빠져나가기 그녀는 만족스러웠는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적이 반격하기 전에 발사하고 이동하는 거죠. 쌍안경을 통해 저는 모든 포탄이 표적에서 몇 미터 이내에 맞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장거리 사격에 대한 인상적인 정확도였죠. 연사 속도 역시 두말할 것 없었어요. K9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어요. 우리가 또 다른 시연을 보는 동안 서윤 씨가 말했어요. 폴란드, 터키,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저는 놀라움을 느꼈어요. 이들은 전통적으로 독일 포병 시스템을 구매했던 국가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이제 한국 시스템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진정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서윤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성능 대비 가치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어요. 우리는 경쟁력 있는 가격에 탁월한 능력을 제공해요. 그리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예요. 납품 날짜를 약속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요. 그 마지막 말은 조금 아팠어요. 독일 방위 회사들은 최근 몇 년간 지연과 비용 초과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어요. 발사 시연 후 서윤 씨는 자주포 중 하나의 내부를 보여주었어요. 승무원 칸은 좁았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필요한 수동 노동을 줄이는 자동화 시스템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포병 시스템은 5명이나 6명의 승무원이 필요해요. 서윤 씨가 설명했어요. K9은 비상시 단 3명으로도 운용할 수 있어요. 저는 제조 품질을 주목하며 제어판을 따라 손을 움직였어요.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저렴한 모방품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정교한 군사 기술이었어요. 인정해야겠어요. 감명받았어요. 저는 서윤 씨에게 말했어요. 독일에서는 우리가 더 오래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인 군사 기술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윤 씨는 이해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시스템들은 어떻게 사용될지에 따라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외교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계 최고와 나란히 설 수 있는 장비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그날 오후 늦게 우리는 인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 운영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너무 거대한 건물이어서 저는 맨 끝을 볼 수 없었고 로봇과 자동 조립 라인으로 가득 차 있어 모든 크기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이 모두 한국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생산 라인을 지켜보는 동안 현주 씨가 물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를 사용한다고요? 현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회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전기 자동차 배터리 중 일부를 생산해요. 우리는 이 기술에서 세계적인 리더예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제 태도는 회의론에서 진정한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저는 석양이 하늘을 찬란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독일은 한 세기 이상 산업 강국이었지만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동안만 발전해 왔잖아요. 현주 씨는 교통 흐름을 헤쳐나가면서 이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필요성과 결단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고 천연자원이 거의 없을 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무언가 개발을 해야 하는 선택지밖에 없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큰 민족성과 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른 느낌으로 잠에서 깼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가졌던 의심은 사라지고 오직 호기심만 남아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반도체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스마트폰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작은 컴퓨터 칩을 만드는 곳이었죠. 마지막 날 준비되셨나요? 현주 씨가 로비에서 저를 만나며 물었어요. 완전히 준비됐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오늘은 질문이 많아요. 반도체 공장은 마치 SF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덮는 특별한 클린룸 수트를 입어야 했어요. 머리카락 한 가닥도 노출될 수 없었어요. 그 수트는 투명한 얼굴 가리개가 있는 흰색이었고 모든 사람들을 우주 비행사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많은 부분을 가려야 하나요? 기술자가 제 수트를 지퍼로 잠그는 것을 도와주는 동안 저는 물었어요. 칩은 너무 민감해서 먼지 한 입자라도 그것들을 망칠 수 있어요. 현주 씨가 설명했어요. 제조 환경은 병원 수술실보다 수백 배 더 깨끗해요. 복장을 갖춘 후 우리는 일련의 기밀문을 통해 주요 생산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놀라서 숨을 들이마셨어요. 방은 제가 볼 수 있는 한 멀리 뻗어 있었고 천장에는 실리콘 웨이퍼 트레이를 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옮기는 로봇 운송 시스템으로 연결된 거대한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곳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컴퓨터와 전화를 작동시키는 메모리 칩을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적인 리더예요. 저는 결국 수백 개의 개별 칩으로 잘린 원형 실리콘 웨이퍼를 로봇이 정확하게 다루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이 웨이퍼들 크게 8대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요. 가이드가 계속했어요. 완성된 칩을 생산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것들을 만드는 기계들은 각각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요. 모든 것을 여기 한국에서 만드시나요? 저는 탱크와 포병이 여전히 일부 수입 부품이 필요했던 것을 기억하며 물었어요.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런 다음 명확히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지만 일부 원자재와 제조 장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나라에 의존해요. 하지만 우리는 자급자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은 국가적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로봇들의 최면적인 움직임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과 같은 나라가 결코 독일의 공학적 우수성을 따라갈 수 없다고 확신하며 도착했어요. 이제 저는 제가 본 가장 첨단 공장일지도 모르는 곳에 서 있었어요. 투어 후 점심시간에 현주 씨는 저를 전통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한 곳을 정해 앉았고 테이블은 빠르게 쭉 요리인 돼지 불백을 둘러싼 수십 개의 작은 반찬들로 가득 찼어요. 이것은 돼지 불백이에요. 현주 씨가 설명했어요. 양념된 돼지고기로 채소와 함께 구운 거예요. 상추의 밥과 이 고추장을 함께 싸서 먹어보세요. 저는 그녀의 지시를 따라 작은 꾸러미를 만들어 입에 넣었어요. 그 맛은 입안을 행복함으로 가득 채웠어요. 달콤하고 풍미 있고 매콤하고 신선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느껴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정말 놀랍네요. 저는 음식을 씹으며 말했어요. 현주 씨는 웃었어요. 독일로 돌아가시면 독일의 독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진실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라고요. 여러분이 결단력과 혁신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수세기에 걸쳐 발전시킨 것을 이루었다고요. 그리고 당신은요? 그녀가 물었어요. 개인적으로 무엇을 배웠나요? 그 질문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항상 첨단 기술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곳에 왔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발전이 가장 긴 역사나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는 것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현주 씨는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한국도 배워야 했던 거예요. 한국 전쟁 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가방을 싸면서 저는 서울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각각의 불빛은 제가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의 한 조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제 전화기가 독일에 있는 편집장으로부터 제 기사 미리 보기를 요청하는 메시지와 함께 울렸어요. 저는 한국의 기적. 위기가 어떻게 혁신을 낳는가라고 입력하고 여기서 본 것을 믿지 못할 거예요. 한국은 독일과 같은 나라들을 따라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면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 현주 씨, 진우 씨, 서윤 씨,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면서요. 그들은 단지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것, 독특하게 한국적인 것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성공은 단지 탱크나 칩이나 배터리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들보다 더 앞선 미래로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비행기가 대륙을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독일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음 한국 여행을 획하고 있었어요.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놀라운 나라에서 배울 것이 여전히 너무 많았어요. 제가 돌아온 독일은 갑자기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이전에는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던 비효율성과 구식 사고방식을 보았어요. 우리는 오래된 명성에 안주해 있는 동안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열정적으로 미래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제 기사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에요. 단지 한국의 부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의 리더십이 독일에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무시했을 때 앞으로의 독일도 없을 것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탱크나 자주포나 반도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결단력의 힘과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겨낸 사람들의 성공. 그리고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을 보고 배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안젤라 밀러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소개에 많은 힘이 됩니다.